우리나라 해수면은 평균 약 3mm 정도씩 매년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로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살아가면 과학자들은 한 2100년이 되면 한 50cm 정도 해수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란 뉴스가 있어요. 2030년까지 한반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0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해역, 삼면의 수온 전부 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요. 지구 평균 수치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수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온 상승은 확정된 미래고 계속 열대성 해양 형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과거부터 황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볼 때 미세먼지는 심해지고 있나요? 황사는 미세먼지의 아주 일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현대사회 막 대기 오염 같은 걸로 갑자기 등장한 용어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먼지는 항상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황사가 대표적인 미세먼지의 하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과 중국 내륙의 어떤 고비 사막 같은 데서 황사가 수천 년부터 한반도로 이렇게 항상 날아왔었고, 그걸 황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조선왕조 실록에도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비가 하늘을 뒤덮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고요. 근데 요즘 문제가 되는 건 그때 미세먼지, 황사는 약간 자연적인 어떤 흙먼지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자연적인 미세먼지에 더해서 인공적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생성된 유독한 물질로 구성된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뭐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화석연료 태울 때 나오는 그런 어떤 분진들, 이런 것들이죠.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인체에 매우 유독한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의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황사랑 잘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미세먼지들이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황사는 보통 이게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고 무거운 입자로 분류되고요. 우리 몸에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라고 보통 분류가 돼요. 예. 그래서 매우 작고 구조도 복잡하고 유해한 그런 형태인 것이죠.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나요? 우리가 미세먼지는 보통 공기 1세제곱미터 안에 얼마나 많은 질량, 미세먼지의 무게가 들어있는지로 측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공기청정기 보면은 보통 적혀 있어서 일반인들도 좀 친숙한데 PM10, 그죠? PM2.5 이런 문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PM10, PM2.5가 뭐 별게 아니고요. PM10은 지름이 직경이 약 10마이크로미터 되는 그런 정도의 미세먼지를 의미하고요. PM2.5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그런 미세먼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별을 하자면 PM10으로 측정되는 먼지는 일반적인 그냥 미세먼지, 황사 포함. PM2.5는 초미세먼지, 굉장히 입자수가 작은 그런 어떤 미세먼지를 의미하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돼 있다가 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냥 미세먼지 그러면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더 큰 거는 그냥 황사 같은 녀석들이고, 진짜 우리 몸에 유해한 녀석들은 초미세먼지.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사실은 PM2.5, 굉장히 미세한 그런 어떤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 초미세먼지가 보통 연평균 농도가 약 2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 정도 됩니다.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뭐 깨끗한 나라는 그게 10 마이크로그램, 우리나라는 한 25 정도 되고요. 중국의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들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가 나쁘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초미세먼지라고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6 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면 환경부에서 일반적인 핸드폰 앱 같은 데서 미세먼지 나쁨으로 뜨죠. 그럼 그게 36 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면 나쁨으로 뜨고요. 매우 나쁨으로 뜨는 날이 있죠. 매우 나쁨으로 뜰 때는 약 76 마이크로그램 이상 될 때 매우 나쁨 기준으로 뜨고요. 근데 진짜 나쁠 때는 200 가까이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200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랑 만나서 바람이 잘 안 불고 이런
오염물질이 심할 때는 200 가까이 초미세먼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어떤 우리나라에 약 한 500여 개 되는 초미세먼지 자동 관측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측정한 실시간으로 농도를 측정을 하고 그 결과값을 국민들에게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죠.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이제 미세먼지가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건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많이 돼 있고요. PM10 같은 경우에는 뭐 흙먼지라든지 바다소금, 뭐 꽃가루, 황사, PM10 중에서도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뭔가 생긴 것들이 있어요. PM2.5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배기가스라든지 정말로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굉장히 미세한, 자연이 만들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녀석들이 대기 중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배기가스는 질소 성분의 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상대 습도가 높고 대기가 좀 약간 습할 때, 우리가 하늘 보면 약간 희뿌연하게, 이게 안개인지 뭐 먼지인지 모르는 그런 희뿌연한 그런 어떤 걸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게, 자동차 배기가스가 햇빛과 수증기랑 만나면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질산염의 형태로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거든요. 아주 미세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우리 폐포를 지나 심지어는 혈관 속까지 쉽게 파고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심지어는 치매의 원인까지 된다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WHO에서 2013년에 이런 어떤 초미세먼지를 뭐 1군 발암물질, 뭐 담배라든지 뭐 성면과 같은 수준의 물질로 정의할 정도로 굉장히 유해한 물질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야외 활동이나 운동은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숨 쉬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격렬한 운동 같은 것들은 미세먼지를 더 깊이, 자주 흡입하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은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PM2.5 수치가 아까 36이 넘어가면 나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36 정도 이상 되면 어린이라든지 고령자, 바깥 활동을 좀 삼가하시는 게 권고되고요. 근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76 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면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KF94로 된 마스크, 이거 정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왜 봄과 가을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건가요? 사람들이 보통 봄과 가을에 미세먼지가 심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늦겨울과 봄철, 그때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고요. 겨울에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심할까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겨울에 굉장히 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로 이제 날씨가 매우 추울 때는 북쪽에서 북풍이 내려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고요. 굉장히 추웠다가 좀 따뜻해지는 시기 있잖아요. 그 따뜻해지는 시기에는 서풍이나 남풍이 이렇게 불 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미세먼지가 좀 고농도가 되고요. 주로 이제, 그리고 미세먼지가 주로 국내에서 이렇게 발생할 때는 대기 정체가 심할 때 발생하고요. 왜냐하면 국내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어떤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지 않고 정체될 때, 그럴 때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지기 때문에 바람이 약하고 뭔가 정체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을 때, 그럴 때 좀 심하고요. 바람이 편서풍이 좀 불 때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떤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유독 미세먼지가 없이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단순한데요. 올해는 대기 불안정이 좀 봄철에 심해서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니까 굉장히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더라도 좀 씻겨나가는 효과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황사 발원지에서도 뭔가 좀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아야 뭔가 황사 발원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비가 좀, 우리 전리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상층에서 이제 저기압들이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비가 곳곳에 많이 동아시아 대륙에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상승했나요? 해수면 상승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바닷물도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물은 부피 팽창을 합니다. 바다의 어떤 부피 팽창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또 하나는 남극 대륙에서 깨어져 나온 빙하들이 물로 들어가면 해수면 상승이 있겠죠. 그런 어떤 빙하의 녹음, 깨짐 등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200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요인이 부피 팽창으로 설명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빙하의 녹음 깨짐들이 실질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면 최근 한 35년 정도 통계치를 보면 우리나라 해수면은 평균 약 3mm 정도씩 매년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5년 동안 약 한 10cm 정도 해수면이 상승을 했고요. 또 지난 100년간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을 좀 수치를 말씀드리면 한 100년 동안 온실 효과 등등으로 인해서 약 한 20cm 정도 해수면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이후에 빙하들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도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 2100년이 되면 한 50cm 정도 해수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섬 지역이 잠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란 뉴스가 있어요. 2030년까지 한반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330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 보도라고 보여져요. 이게 되게 교묘한 보도라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수면 상승이 1년에 약 3mm 정도씩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승 속도가 조금 가팔라져서 1년에 한 4mm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2030년이면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재민이 300만 명이 생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보를 접할 때,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전달을 할 때 전제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전달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많이 이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기후 데이터 분석 기관이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클라이밋 센트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전제가 뭐냐면 태풍급 해일이 10년에 한 번 닥칠 태풍급 해일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를 가정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태풍 해일은 순간적으로 왔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고, 태풍 해일이 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전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전체 해안 도시들이 다 피해를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되게 교묘해서 가려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2030년 해수면 상승을 결과물로 인해서 약 한 20에서 30cm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한 거죠. 태풍 해일로 인해서 추가적인 태풍 해일이 오면 파도가 높아지겠죠. 한 2, 3m의 그런 서해안, 특히 수심이 얕은 서해안에서는 파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파도가 2, 3m가 덮칠 때를 가정했을 때 침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전달한 정보라 가지고, 이 정보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보도를 하면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 꾸준히 상승을 해서 2030년에는 벌써 국토의 5%가 물에 잠기는구나, 365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언론들이 가려서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런데 사실 클라이밋 센트럴이 가정한 이 시나리오 자체는 상당히 과학적이었어요. 태풍 해일이 덮쳤을 때 국지적으로 굉장히 그런 피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데, 아무리 과학적인 정보라도 그걸 언론에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진짜 잠기고 있는 나라, 도시 등이 있는데요. 그 상황은 어떤가요? 대표적인 예로 투발루라든지 몰디브 같은 데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어떤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사실 열팽창으로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해발 고도가 약 1m에서 2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해수면 상승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건 사실은 이러한 폭풍 해일들이 맞아요. 해수면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수면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갑자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훨씬 더 높은 침수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몰디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태평양 도서국가 투발루 같은 나라들에서 침수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할 때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인간 활동이라고 할 때 너무 온실 효과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해수면 상승의 굉장히 큰 피해들은 온실 효과 상승으로 인한 수면 상승도 있지만, 해안가 자체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간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반 치마라든지 해운대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 이런 데 굉장히 서핑하기 좋은 데인데 해안가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모래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간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래가 인위적으로 자꾸 바다로 휩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직접적인 온실 효과하고 다른 인간 활동에 의해서 굉장히 해안에 어떤 침식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같은 곳이죠. 연간 수 센티미터 이상 지반이 침하 중이고요. 해수면 상승하고 겹쳐서 일부 지역은 살기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습지가 파괴되고 또 이제 석유채굴, 해안가 주변에서 석유채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지반이 깔아앉는 거죠. 지반 침하, 해수면 상승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류 순환이 약해지면서 고위도 지역이 영화 투모로우처럼 극심한 한파가 닥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투모로우 영화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보셨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바닷물에 어떤 여러 가지 순환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혈액순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순환이 있죠. 혈액순환도 있고 호르몬 같은 것들도 순환을 하고 다양한 순환 시스템이 있어요. 바닷물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심층순환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표층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표층순환은 바닷물 표면에서 이렇게 태평양 주위를 이렇게 감싸면서 대서양 주위를 표면에서 2차원적인 거죠. 표면에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그떤 물의 그 순환이고요. 투마로우가 집중했던 건 심층순환이에요. 심층순환은 약간 우리 몸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극지역에서 생성된 물이 심해로 깔아앉아 가지고 다시 떠올랐다가 다시 심해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순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혈액순환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릴 때를 가정한 영화가 투마로우인 거죠. 사람이 혈액순환이 멈추면 큰일 나겠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북극과 남극, 극지역과 적도 지역이 우리는 인간들이 느끼기에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심층순환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말도 못하게 극지역과 중위도 지역의 온도 차이는 심해요. 심층순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북극과 적도 지역의 심한 온도 차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온도 차이가 덜 심하도록 만들어지는 열을 섞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극지역은 더 차가워지고 적도 지역은 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극지역에 그래도 상당히 고위도 지역이죠. 뉴욕 같은데 뉴욕 같을 때 그 영화에 보면 자유여신상이 다 얼어붙어 버리잖아요. 심층순환이 끊겨서 얼음이 다 얼어붙어 버리고 거기다가 적도 지역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슈퍼 태풍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슈퍼 태풍이 발생해서 꽝꽝 얼어붙은 뉴욕을 덮친다라는 내용이 투마로우의 어떤 본줄기인 거죠.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과장이 있어요. 그 감독 이름이 롤란드 에머리 감독인데 이 롤란드 에머리 감독은 워낙에나 헐리우드에서도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교묘하게 과학과 SF적 상상물이 결합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심층순환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 때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되면 얼음이 많이 녹겠죠. 얼음이 많이 녹으면 사실은 그 얼음이 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바닷물이 따뜻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심층순환을 방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는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하거든요. 따뜻한데 얼음이 줄어들어서 바닷물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게 되면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성층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에 있는 물이 도저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층순환이 극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바닷물이 위쪽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못 내려가는 거죠. 결국에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이 심층순환이 점점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심층순환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과학적인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심층순환이 멈추는 것들은 우리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멈춰서 되돌릴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투모로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 굉장히 투모로우는 과학적인 것 같죠. 그러나 문제는 이 심층순환이 굉장히 느린 순환이에요. 느린 순환이라서 그 영화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일은 사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들어요. 멈춰도 매우 서서히 멈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비할 시간도 주어지고 그럴 것인데, 영화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괴물 같은 그 얼음이 뉴욕시를 덮치죠. 그런 부분들은 약간 영화적인 재미를 위한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한국 어업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바다의 수온이 어느 정도 올랐나요? 우리나라 해역, 삼면의 수온 전부 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요. 이게 전체 수온 상승, 지구 평균 수치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수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수산과학원에서 최근 한 57년 동안 전지구 표층 온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해역의 상승 속도랑 비교해서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전지구 표층 온도가 57년 동안 0.74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해역은 약 1.58도 상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해가 굉장히 심해요. 동해의 수온 상승 폭은 약 2도에 달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동해는 적도 지역에서 열이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오는 그런 주된 해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쿠로시오 해류라는 건데,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오다가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로 이제 대만 한류형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게 동해의 수온을 상승시키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대만 한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폭염도, 이건 이제 바닷물 온도가 아니라 폭염이 지속적으로 온실 효과 때문에 대기 정체로 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바닷물을 데우는 효과, 해류와 어떤 대기의 어떤 복합으로 우리나라 그 바닷물 온도가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굉장히 심각한 속도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 9월이 굉장히 심각했죠. 여름 내내 이제 그 고수온으로 피해를 받았고요. 그래서 9월쯤에 집계를 해보니까 고수온으로 인해서 약 경제적으로는 1,400억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양식생물 피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2년 이후 최대 피해액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기후과학자들의 예측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만큼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온 상승은 확정된 미래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계속 열대성 해양 형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빨리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심각한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대성 해양으로 변하게 되면 나타나게 될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류성 어류들이 명태라든지 뭐 대구, 오징어 이런 것들이죠. 이게 북쪽으로 더 이동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수산물을 직접적으로 수확하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대성 어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반면에 자리돔이라든지 쥐치, 뭐 이런 흰동가리 이런 생선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종이 굉장히 이게 변화할 거고, 우리 어민들도 여기에 좀 빨리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변화거든요. 어민들이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 고수온에 좀 민감한 그 넙치나 전복, 뭐 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키우는 이런 것들이 고수온에 의해서 폐사 위험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양식장에 냉수 공급 시스템이라든지 돈 드는 일이 좀 많아지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되고요. 또 일부 지자체는 이미 열대어종 양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뭐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기술 좀 미흡하다라든지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나와서 여러분들께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어떨 땐 또 좀 가짜 정보, 거짓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는데 제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